이혼 8년 차,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장모님에게서 아이를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우, 나이는 37입니다. 누가 제 인생을 본다면 저는 성공한 남자라고 말할 겁니다. 작지만 아주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와 작년에 새로 뽑은 번쩍이는 외제차도 가지고 있죠.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단 하나, 가족만 빼고요. 8년 전 저와 서연이는 이혼했습니다. 재산 문제나 다툼 없이 아주 깔끔한 이별이었죠. 한때는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일이라는 쳇바퀴와 젊은 날의 야망이 모든 것을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녀는 따뜻한 가정을 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서울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파트너사와 밤샘 회의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죠. 온몸은 녹초가 됐고 비싼 와인 향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이탈리아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텅 빈 집에는 차가운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성공의 대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겠죠. 내일 아침 비서가 처리할 테니까요. 하지만 창밖의 빗소리와 아파트 안에 무서운 정적이 저를 호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지친 숨소리와 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가슴이 아릴 만큼 익숙하고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박서방 맞나?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년, 길고 긴 8년 동안 다시는 듣지 못했던 목소리. 어머님, 저는 어색하게 불렀습니다. 서연이의 어머니, 제 전 장모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했을 때 저는 늘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장모님은 정 많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유일하게 오셨던 분, 저와 서연이의 손을 잡고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고 애원하셨던 분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자네 번호가 맞았구나. 어머님의 목소리는 마른 기침 소리와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디세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그 삐 소리는 아무래도 병원 같았습니다. 나 병원이야. 구로구에 있는 병원. 식중독인가 봐. 너무 힘드네. 혼자 가셨어요? 아니, 서연이는요? 서연이는 어디 있는데 어머님을 혼자 두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8년간 일부러 서연이에 대한 소식은 무엇 하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정보만으로도 제가 애써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다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서연이한테는 전화하지 말게. 지금 멀리 출장 갔어. 섬이라 전화도 잘 안 터져.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내가 자네한테 전화한 건 부탁할 게 있어서 그래. 미안한 줄은 알지만 정말 나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박서방. 구로동에 있는 샛별초등학교로 가서 우리 민준이 좀 데려와 줄 수 있겠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초등학교. 민준이라는 아이. 완전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요? 민준이가 누구예요? 내 조카야. 먼 친척 동생 아들인데 부모가 멀리 일하러 가서 내가 맡아 키우고 있네. 오늘 내가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는 해뒀는데 이 시간이면 선생님도 퇴근하셨을 거야. 아이 좀 데려서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고 병원으로 와줄 수 있겠나?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어머님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초등학교. 이 시간에 학교에 아이가 남아있다고? 어머님,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밤 10시예요. 초등학교에 누가 있겠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선생님께 부탁해서 경비실에 맡겨뒀어. 선생님이 나랑 잘 아는 사이라 9시에 데리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할지. 박서방, 제발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자네를 믿고 이러는 거야.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가 존경했던 분입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정을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지 마세요. 진정하시고 학교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이나 경비 아저씨 연락처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거기 꼼짝 말고 계세요. 아이 데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바로 문자 보낼게. 샛별초등학교 빨리 좀 가주게. 아주 착한 아이야. 어머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 난처한 부탁, 그리고 8년 만에 전화,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재킷을 걸치고 자동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운명 같은 비바람치는 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빗속을 뚫고 차를 몰았습니다.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닦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샛별초등학교, 그곳을 압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는 꽤 먼 구로구에 있었죠. 작은 골목과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예전에 서연이와 함께 장모님 댁에 밥을 먹으러 가끔 갔던 곳입니다. 서연이를 떠올리자 가슴 한편이 다시 아려왔습니다. 8년, 제 젊음의 3분의 1,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서연이는 다정하고 똑똑하며 웃는 눈이 예쁜 여자였습니다.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한 야망은 넘치지만 가난한 건축가였죠. 봉사활동 프로젝트에서 만나 첫눈에 반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27살 때 결혼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장모님은 제 손을 잡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고집은 좀 세도정이 많은 아이야. 박서방이 조금만 이해해주게나. 부부란 게 다 그런 거야.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면서 사는 거지. 저는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달랐습니다. 돈 문제, 생활고의 압박. 저는 서연이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일에 미친 듯이 매달렸고 들어오는 프로젝트는 하나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비즈니스 접대로 바뀌었고 달콤한 약속은 한숨과 말다툼으로 변해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연이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이라는 제 경력 전체를 좌우할 만한 큰 계약을 따낸 날이었습니다. 최고의 와인을 사들고 집에 들어갔죠. 오빠, 서연이는 제가 건네는 와인잔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는 거 안 보여? 제주도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나 혼자서도 괜찮아. 나도 일하잖아. 아이가 있으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질 거야. 행복?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지 알아?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커리어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 몇 년? 그 말을 오빠가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나 이제 너무 지쳐. 진우 씨, 난 가정이 필요한 거지. 집안의 그림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림자라고? 난 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너 너무 이기적이다. 말했잖아. 지금은 아이 가질 준비 안 됐다고. 더 이상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 짐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온 순간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산산조각 난 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두 개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상처받은 남자의 자존심으로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법원에서 갈라섰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 명예. 하지만 그날 밤 서연이의 눈빛과 짐이라는 두 단어는 흉터처럼 남아 가끔씩 저를 아프게 찔렀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세게 때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장모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용희 경비 기사님. 10. XXXXXXX. 도착하면 이분께 전화하게. 고맙네. 저는 구로동의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물이 고인 좁은 길. 샛별 초등학교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낡고 조용한 건물. 오직 정문의 경비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우산을 펼쳐 경비실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경비원 복장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 부탁으로 왔는데요. 민준이 데리러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몰고 온 낯선 남자가 밤 10시에 아이를 데리러 왔으니 의심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김 여사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할머니랑 무슨 관계요? 가족이라고만 하던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라. 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분 아들입니다.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희 기사님은 여전히 저를 쳐다보며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저 경비실 이 기사인데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민준이 데리러 왔는데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는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맞다고 하시네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저 녀석. 오후부터 기다렸는데. 그는 저를 작은 경비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간이 침대 하나와 책상이 놓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간이 침대 위에 한 남자아이가 가슴에 책가방을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가족이 데리러 왔다.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빗소리, 경비 아저씨의 목소리, 모든 것이 멀어지며 희미해졌습니다. 제 앞에는 하나의 얼굴, 바로 제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신 낡은 사진 속 제 7, 8살 때의 모습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뚜렷한 외꺼풀 눈,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까지. 아이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고 저 역시 아이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밤비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정신은 눈앞의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계속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제 귀는 멍멍했습니다. 쯧쯧, 가여운 것. 오후부터 여기서 기다렸어. 옳지도 않고 착하긴 한데 자꾸만 문 밖을 내다보더라고. 내가 찐만두 하나 줬더니 그것도 반쪽만 먹고 말이야.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이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크고 동그랗고 까만 눈동자. 저를 꼭 닮은 눈. 아이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친구세요? 그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저씨는 널 데리러 왔어. 할머니께서 좀 편찮으시거든. 편찮으시다는 말에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셔. 그냥 뭘 잘못 드셔서 병원에 잠깐 계셔야 한대. 아저씨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그렁그렁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늦어서 병원에 아이들은 못 들어가. 착하게 아저씨 말 듣고 집에 가서 푹 자. 내일 아침에 아저씨가 할머니 보러 데려다 줄게. 저도 모르게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눈을 비비고는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경비 아저씨, 감사합니다. 너무 신세졌습니다. 제가 이용희 기사님께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서 집에 가렴. 아저씨 말 기억하지. 밤에 잘 때 이불 뻥 차면 안 된다. 이 기사님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작게 내하고 대답하고는 조심스럽게 제 쪽으로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 때문에 굳은 살이 박인 제 37살 남자의 손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차로 갔습니다. 비는 이제 이슬비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를 조심스럽게 매주었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샛별 초등학교를 떠나 제가 아직 감히 이름 붙이지 못할 비밀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준이에요. 박민준. 제 성은 박비호입니다. 박진우.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몇 살이야? 7살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7살. 이혼한 지는 8년. 7살짜리 아이. 간단한 산수였습니다. 8년에서 7년을 빼면 1년. 임신기간 10개월을 빼면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김 여사님 조카라고, 먼 친척 동생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민준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네, 어떤 친척 동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할머니랑만 살아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셔서 가끔 오세요. 네, 엄마. 엄마 이름이 뭐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엄마 이름은 최서연인데요. 최서연. 제가 8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이름이 저를 붕어빵처럼 닮은 7살 아이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끼익, 차가 급정거하며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급히 핸들을 꺾어갔길래 차를 세웠습니다. 민준이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걸렸습니다. 아저씨, 왜 그래요? 아이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질문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서연아, 넌 나를 속였어. 이런 엄청난 일을 숨겼어. 8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귓가에 민준이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눈과 똑같은 눈. 아니, 아저씨 괜찮아. 저는
깊게 숨을 쉬려 애썼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우리 계속하자.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진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펜트하우스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민준아.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댁에 지금 누가 계시니? 평소에는 저랑 할머니만 있어요. 아, 옆집 이모님요. 이모님이 자주 놀러 오세요. 맞다. 옆집 이모님.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간식을 챙겨주시던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아저씨가 이모님 댁으로 데려다 줄게. 아저씨는 할머니 계신 병원에 가봐야 해서.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 댁은 문이 잠겨 있잖아. 아저씨는 열쇠가 없어. 이모님 댁에서 하룻밤만 자. 내일 아침에 할머니 오시면 아저씨가 데리러 올게. 저는 제가 무슨 약속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익숙한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장모님의 집은 여전했습니다. 조용한 집 위로 보라색 부겐빌레아 덩굴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맞은편 옆집 이모님 댁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나, 진우 아니니? 이게 얼마만이야? 여긴 어쩐 일이야? 네, 이모님, 안녕하세요. 얘기가 좀 길어요. 장모님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제가 방금 민준이 학교에서 데려오는 길이고요. 혹시 오늘 밤만 민준이 좀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모님은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님이 어쩌다가. 이 녀석, 안쓰러워라. 어서 들어오렴. 민준이는 얌전히 네하고 대답했지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저씨, 할머니한테 빨리 가보세요. 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주시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할게. 저는 아이가 이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어머님이 받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으셨죠. 박서방, 아이는 데려왔나? 데려왔어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옆집 이모님 댁에 맡겼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고맙네, 박서방. 어머님,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박민준, 그 아이, 서연이 아들 맞죠? 수화기 너머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끔찍한 침묵. 맞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듯 흐느꼈습니다. 맞아, 자네와 우리 서연이 아이야. 내 외손 주고 자네 아들이라네. 진우야.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고 스스로 계산까지 해봤지만 장모님의 입에서 직접 확인의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축축한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나에게 7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진우야, 박서방, 아직 듣고 있나? 땅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장모님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휴대폰을 집어 귀에 댔습니다. 왜요? 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2분 다 저를 속인 겁니까? 8년이에요. 8년. 진우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듣게.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서연이 잘못이고 병원으로 와주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골목은 고요했고
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 그 코, 입술을 앙다무는 모습, 책가방을 꼭 껴안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저였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8년 전 법정에서의 서연이는 her숙했습니다. 이혼의 아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공에 눈이 멀었고 버림받은 남자의 자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제가 뭐라고 했던가? 더 이상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 짐, 저는 제 핏덩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짐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맙소사,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고 얼굴에 맺힌 빗물과 뒤섞였습니다. 벽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아팠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저를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 들어야 한다.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들어야만 한다. 저는 차에 올라타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모님은 구석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셨습니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박서방, 저는 의자를 끌어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들 이혼하고 일주일 뒤에 서연이가 임신한 걸 알았어. 거의 2달이 다 됐었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네한테 말하려고 했어. 장모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갔었지. 그런데 자네가 새로운 여비서랑 즐겁게 있는 걸 봤다더군. 점심을 사주면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고. 아주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다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비서. 아, 인턴으로 들어왔던 그 친구. 그냥 동료로서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자네에게 새 사람이 생겼다고, 자기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자네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 짐이라고 했던 말.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에 와서 비 오듯 울더구나.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어. 내가 무릎 꿇고 빌었네. 남편은 없어도 아이는 있어야 한다고. 엄마가 같이 키워주겠다고. 제발 아이를 버리지 말라고.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이사를 갔어. 나는 조기 퇴직을 신청했고 여기로 와서 자네와 모든 연락을 끊었지. 서연이는 민준이를 낳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 사람들한테는 아이 아빠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네. 아무도 자네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아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자네는 서연이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 혼자 임신하고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웠어.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쳐다봤겠나?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렸겠어? 서연이는 강해져야만 했어. 버텨내야만 했지. 자네를 원망했어. 자기를 버린 자네를 내가 버린 게 아니야. 그녀가 이혼을 요구했어. 하지만 누가 그 애를 그 지경까지 몰고 갔지. 장모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야, 자네의 무관심, 자네의 야망, 자네는 사랑스럽던 내 딸을 감정을 잃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여자로 만들어버렸어. 지난 8년간 그 애가 한 번도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다는 거 자네 아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장모님의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민준이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끝없는 피로감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의 자네를 닮아 똑똑하고 예민해. 늘 아빠에 대해 물었지. 할머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서연이는 절대 말하지 못하게 했어. 결혼 사진은 다 찢어버리고 자네와 관련된 건 모조리 숨겼지. 아빠는 죽었다고 말했지만 아이들은 다 알아.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자기는 아니니까 늘 주눅이 들어 있었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골목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났나 봐. 서연이한테 전화했더니 통화가 안 되더군. 아마 또 신호 안 터지는 섬에 갔겠지. 그래서 자네한테 전화한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자네 생각만 나더군. 위급한 순간에 왜 자네만 떠올랐는지. 미안하네, 박서방. 자네의 평화를 깨뜨리면 안 됐는데. 저는 눈앞에 고생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연민과 무거운 죄책감만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 잘못입니다.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쉬고 계세요. 제가 수속 밟고 오겠습니다.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8년 전 이혼한 날부터 담배를 끊었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박민준. 저는 아빠였습니다.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신성한 호칭. 이제 그게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옆집 이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겠죠. 편안히 자고 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경비 아저씨 말처럼 이불을 걷어차지는 않았을까?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충동이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치 도둑처럼 제 7살 아들이 잠들어 있는 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8년간 그 존재조차 몰랐던 내 아들이 있는 곳을. 저는 병원을 떠났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고급 세단은 새벽 3시 서울의 텅 빈 거리를 목적 없이 달렸습니다. 제가 땀과 눈물을 쏟아 정복했던 이 도시는 이제 낯설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디자인 회사, 수십억 원짜리 계약, 모두가 꿈꾸는 펜트하우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가 그저 애정의 거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년, 진실은 충격이 아니라 저를 깨우는 하늘의 딱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사로 찾아갔었지. 그런데 자네가 새로운 여비서랑 즐겁게 있는 걸 봤다더군. 란이라는 이름의 똘똘하고 활발한 인턴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은 그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설계도를 훌륭하게 완성한 그녀를 격려하는 자리였죠. 상사로서 만족스러운 미소였을 뿐인데 서연이의 눈에는 배신자의 미소로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녀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때의 저는 그녀를 너무나 멀리 밀어냈습니다. 일에만 빠져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과신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서연이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이 결코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필요했던 것은 기댈 어깨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짐이라는 두 글자, 저는 분노에 차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밀어내려 했던 그 짐이 인생이 저에게 주려 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후회가 무딘 칼날이 되어 가슴속을 계속해서 베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은 가장 큰 계약을 놓쳤을 때의 고통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저는 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은 8년의 세월처럼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8년 동안 제 아들은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엄마라고 옹알이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령이었고 결코 언급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의 머리를 밟고 울었습니다. 37 성공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비싼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속았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8년간 저는 성공을 위해 외로움을 택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가족을 버린 비겁한 놈이었기에 외로웠던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일본 파트너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의를 오전 8시로 당기고 싶어 합니다. 오전 8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취소해, 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대표님, 이 계약 50억 원짜리입니다. 취소하라고 했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50억, 100억,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모님을 돌봐야 했고, 그리고 제 아들 박민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알게 된 이름이지만 이미 제 심장에 깊이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차를 돌리자 동쪽에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올까요? 저는 새벽 6시에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담배는 한 모금도 피우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전복죽과 과일을 좀 사들고 갔습니다. 장모님은 깨어 계셨습니다. 막 마지막 링거를 다 맞은 참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박서방, 밤새 여기 있었나? 아닙니다. 잠시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온 것들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죽 사왔으니 따뜻할 때 드세요. 장모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푹 꺼진 눈. 죽은 듯이지 않고 저만 쳐다보셨습니다. 미안하네, 진우야. 내가 처음부터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8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지만 않았다면 스스로 알아봤을 겁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따라드린 물을 어머님은 떨리는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어머님, 알고 싶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8년간 서연이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장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은 우셨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어머님은 흐느꼈습니다. 남편도 아비도 없이 혼자 임신해서 진통이 왔을 때도 나 하나뿐이었어. 민준이를 낳았는데 20시간을 꼬박 알았지. 의사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서연이가 아이를 보고는 울었어. 엄마, 진우 씨를 너무 닮았어. 특히 눈이, 라고 하더군. 제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했더니 서연이가 손사래를 치더군. 자기가 필요 없다고 자기 자식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엄마, 나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 난 그 사람 없어도 내 아들 키울 수 있어. 라고 말했지. 그리고는 일을 시작했어. 회계사였지. 자네도 알다시피. 그 일이 넉넉한 직업은 아니잖나. 집에 와서도 부업을 했어. 밤에 아이가 잠들면 컴퓨터 앞에 앉아 늦게까지 일했지. 새벽 3시에 깨보면 그때까지도 일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 내가 안쓰러워서 쉬라고 하면 그저 웃기만 했네. 열심히 해야죠. 우리 민준이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꿀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장모님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아나? 우리 서연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아이야. 하지만 제 자식 때문에 그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어. 옆집 미모가 그러더군.
한 번은 민준이가 바이러스성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서연이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돈을 빌렸다고. 이모가 병원 복도에서 소리도 못 내고 오는 서연이를 봤다고 하더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수군거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았으니 손가락질하고 행실이 나쁘다고 하고 애아비도 모르는 애를 낳았다고 하고. 서연이는 다 듣고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 그저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버텨낸 거야. 저를 원망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알지. 장모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네를 원망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원망했지. 자네를 너무 많이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8년간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회사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하지만 다 거절했어. 그의 마음속엔 오직 자네와 민준이뿐이었으니까. 장모님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자네를 탓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서연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알아줬으면 해서 그래. 나쁜 아이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쁜 건 저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고통이 단지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싱글맘으로서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던 한 여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제가 그녀를 그 길로 내몬 장본인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님 보호자분, 오늘 점심때 퇴원 가능하십니다. 수속 밟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쉬고 계세요. 제가 수속 밟고 모시러 오겠습니다. 진우야, 장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이모님 댁에 있는데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모시고 작은 골목 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그 보라색 부겐빌레아가 있었습니다. 8년 전에는 자주 드나들던 이 집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옆집 이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저와 장모님을 보더니 반갑게 맞으셨죠. 아이고, 어머님 오셨네. 걱정했잖아요. 민준이는 착하게 만화 보고 있어요. 이모님은 장모님을 방으로 부축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내가 죽 좀 끓여다 줄게요. 아이고, 뭘 또. 나 많이 괜찮아졌어. 사양은 무슨. 이모님은 웃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진우야, 점심때인데 밥 먹고 가. 이모가 차려줄게. 아, 저는. 제가 망설이고 있을 때 거실 문틈으로 작은 머리가 쏙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살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다가오지 않고 그저 서서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를 꼭 닮은 눈으로. 민준아, 이리 오렴. 장모님이 불렀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아프세요? 그럼, 이제 괜찮아. 장모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우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아저씨가 할머니 모셔왔어. 아이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빠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님은 저와 민준이를 보며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을 끌어당겨 속삭였습니다. 어쩜 저렇게 똑같아. 진우 젊었을 때랑 판박이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이 가시고 집 안에는 저와 쉬고 계신 장모님 그리고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침 먹었니?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벌써 점심때인데 말이죠. 네, 이모님이 빵 주셨어요. 아, 뭘 보고 있었어? 슈퍼맨 영화요. 어색한 공기가 숨막히게 흘렀습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며 팽팽한 협상에 익숙한 37의 남자가 이제 7살 아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앉거라.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보렴. 민준이가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진우 아저씨가 누군지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친구세요? 장모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저는 숨을 고르고 결심했습니다. 아저씨는 내 엄마랑 아주 친한 친구야. 민준이가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알아요? 응, 알아. 그럼 우리 아빠도 알아요? 그 순진한 질문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얘야, 장모님이 말리려 했지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어요. 티나는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나는 아빠가 장난감 사줘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아주 멀리 일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셨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아빠가 저를 안 좋아해서 안 오는 걸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8년 전 저는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짐을 늘리고 싶지 않아. 8년 후 그 말이 제 아들의 입을 통해 제 심장에 다시 밝혔습니다. 아빠가 저를 안 좋아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을까요? 아니야.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야.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반복했습니다. 내 아빠는 널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 아빠는 그냥 바보였을 뿐이야. 아주 먼 길을 돌아온 바보. 내 아빠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야, 장모님이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장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모님도 바쁘실 테니 제가 남아서 어머님과 민준이를 돌보겠습니다. 장모님은 놀라셨지만 저는 민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올 때까지 며칠 같이 있어도 될까? 민준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때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은 화면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이야. 장모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님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어제부터 전화가 안 되잖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이는 괜찮아. 나 괜찮아. 그냥.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서연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서연아, 사실은 진우 씨가 여기 와 있어. 수화기 너머는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후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뭐 해요? 엄마, 말해봐요. 그 사람 뭔가 안 거예요? 서연아, 진정하게 생겼어요. 전화 바꿔요, 당장. 장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서연이가 자네랑 통화하고 싶다네.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입 닥쳐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건데요? 내 아들한테 무슨 말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듣고 있어요? 서연아, 어머님이 편찮으셔. 넌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있어야 해. 우리 엄마 아픈 건 내가 알아서 해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우리의 아빠라도 돼. 8년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내 아들이 짐이라고 했던 거 잊었냐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가요. 제발 부탁이에요. 당신은 성공했고 부자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모자 좀 내버려둬요. 우리 인생 망치러 오지 말란 말이야. 또.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겁에 질려 저를 보고 있었고 장모님은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와의 통화는 찬물 세례와 같았지만 저를 좌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죠.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떠나면 저는 다시 한번 비겁한 놈이라는 걸 증명하는 셈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휴대폰을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쉬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민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배고프지? 아저씨랑 뭐 좀 먹으러 갈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들의 첫 식사였습니다. 5성급 레스토랑에 익숙한 제가 지금은 작고 낡았지만 깨끗한 장모님의 부엌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냉장고를 열자 계란 몇 개와 소시지, 채소뿐이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라면 끓여 먹을까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면은 몸에 안 좋아. 아저씨가 계란 프라이랑 소시지 구워줄게. 프라이팬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완벽함에 익숙한 디자이너인 저는 불 앞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식용유를 찾느라 허둥댔고 팬이 달궈지기도 전에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소시지는 두께가 제각각이었죠.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턱을 괸 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불이 너무 세요. 계란 타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급히 불을 껐습니다. 팬 바닥의 계란, 프라이는 이미 거무스름하게 변해 연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하, 민준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까만 계란 프라이다. 우리 할머니도 가끔 태우시는데 아저씨만큼은 아니에요.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에 제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랬어. 다시 하자. 이번엔 네가 좀 가르쳐줘. 네. 그렇게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아저씨와 조카가요. 7살 아이가 37살 남자를 지휘하며 반숙계란 프라이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 흰쌀밥으로 점심을 먹었습니다.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지난 8년간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준이는 숙제할 책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저 숙제해야 해요. 그래, 하고 있어. 아저씨가 설거지하고 봐줄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봐준다고? 제가 뭘 안다고요. 졸업한 지가 15년인데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 곁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아직 풀 수 있군. 하지만 다음 국어 숙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연필 끝을 깨물며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우리 엄마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더 쓸 말이 없어요. 엄마는 예쁘고 저를 사랑해 주시지만 엄마를 자주 못 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사랑해요. 그럼 할머니에 대해 써보는 건 어때? 할머니는 요리도 잘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잖아. 맞아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 진짜 잘해요. 밤마다 들려주세요. 아이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뒷모습, 저와 똑같이 생긴 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들 옆에 앉아 숙제를 봐주고 있구나. 이 감각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를 씻겼습니다. 서투르게 옷을 벗기려 하자 아이가 스스로 다 해버렸습니다. 저 다 컸어요. 혼자 씻을 수 있어요. 아저씨 나가 계세요. 제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장모님은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TV를 보다가 잘 시간이 되자 아이는 장모님 방에서 베개와 얇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어디서 자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소파에서요. 할머니 편찮으신데 같이 자면 불편하실까 봐요. 그럼 아저씨가 소파에서 잘게. 넌 방에 들어가서 자. 아니에요. 아저씨는 손님이잖아요. 엄마 방에서 주무세요. 서연이의 방.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도 소파에서 자면 돼. 저 괜찮아요. 익숙해요. 7살짜리 아이가 생각보다 훨씬 어른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워 곰 인형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아이가 불렀습니다. 응,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머니처럼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이야기? 저는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아저씨는 이야기 잘 못하는데 그럼 노래라도 불러주세요. 노래는 더 못해. 휴, 아이는 실망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이야기 하나, 자장가 하나 불러주지 못하다니. 타버린 계란, 프라이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휴대폰으로 어린이 동화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소파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저는 어색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를 다 읽고 고개를 들자 민준이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흥부와 놀부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반쯤 읽었을 때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이었습니다.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를 닮았고 서연이도 닮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서툴고 실패투성이지만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그리고 다시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 민준이가 깰까봐 두려웠습니다. 밤새 아이가 자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6시가 다 되어 아이가 뒤척였습니다. 눈을 뜬 아이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안 잤어요? 아니, 잤어. 저는 거짓말을 하며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일어나자. 아침 먹어야지. 오늘은 아저씨가 계란 안 태울게.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침 식사는 순조로웠고 그 후 저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반도 알았습니다. 교실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죠. 들어가. 이따 오후에 아저씨가 데리러 올게. 약속하는 거죠.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엄마는 맨날 약속하고는 또 출장 가요. 그 말이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아저씨는 약속 지킬게. 민준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한참 동안 아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얌전히 자리에 앉아 책을 꺼내는 모습.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뽀뽀하며 헤어졌지만 저는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이 일어나 집안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학교 데려다 줬나? 네, 아침은 드셨어요? 제가 국밥 사왔는데.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장모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비서는 10통도 넘게 전화했지만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방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놀라셨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게. 8년 동안 그 방은 우리 모녀 말고는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네. 민준이가 가끔 들어가서 자긴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작은 방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제 방과는 달랐죠. 방 안에서는 서연이의 향기, 제가 한때 빠져들었던 은은한 아카시아 향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화장대, 옷장, 벽에는 결혼사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다 떼어버린 것이겠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녀와 함께,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잖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년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옷들은 소박했습니다. 셔츠 몇 벌, 일할 때 입는 바지 몇 벌. 제가 사줬던 비싼 원피스들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옷장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결혼 선물로 준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추억의 물건 대신 초음파 사진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사진은 임신 4주, 두 번째는 8주, 12주, 태아의 심장 소리 기록.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우리가 교회로 놀러 갔을 때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넌 아직도 이걸 간직하고 있었구나. 나를 증오한다고 했으면서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방구석으로 가자 민준이의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림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가 늘 곁에 두고 다니던 공책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그림들, 슈퍼맨, 자동차, 집,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 위에는 큼지막하고 또박또박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집, 해, 구름, 그리고 세 사람. 긴 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아이는 민준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한 남자. 하지만 그 남자는 그저 검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연필로 까맣게 칠해진 얼굴도, 코도, 입도 없는 텅 빈 그림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그림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 저는 실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섭고 낯선 검은 그림자, 민준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저를 안 좋아해서 안 오는 걸 거예요. 8년간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공책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성공한 디자이너도 CEO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실패한 아빠,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제 방에서 뭐 하세요? 문가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학교 시간인 걸 잊고 있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눈물을 닦고 공책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민준이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방 안에 있는 저를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아저씨, 제 방에 왜 들어왔어요? 아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공책 훔쳐봤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청소 좀 하려고. 이 방은 엄마 방이에요. 아저씨는 들어오면 안 돼요. 아이는 방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달려와 제 손에서 공책을 낚아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건 내 비밀이에요.
보면 안 돼요. 민준아,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장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진우 아저씨는 손님이잖아. 몰라요. 민준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미워요. 엄마 방에 들어오고 내 물건 훔쳐보고 아저씨 미워요. 아이는 공책을 침대 위로 던지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저와 장모님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장모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 엄마를 정말 끔찍이 아껴. 아무도 이 방에 못 들어오게 해. 엄마와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하거든. 제가 실수했네요. 저는 아이의 영역을 침범한 침략자였습니다. 저는 공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올게요. 저는 저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제가 그림자가 아니라 제가 아빠라는 걸 설명해야 합니다. 민준아, 저는 소리치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모님도 당황한 얼굴로 뒤따라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디로 갔을꼬. 진우야, 어서 찾아와. 저는 장모님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골목 밖으로 뛰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텅 빈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의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민준아, 아저씨랑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그림자였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였습니다. 아이의 비밀, 그들 모자만의 세계를 짓밟았습니다. 8년간 서연이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을 저는 단 이틀 만에 무너뜨린 겁니다. 저는 골목을 따라 달리며 구석구석 가게마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파란 티셔츠 입은 7살 남자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못 보셨어요? 노점상 아주머니를 붙잡고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이상한 사람 보듯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니요, 이 시간에는 애들 다 학교에 있죠. 아, 오늘이 토요일인 걸 깜빡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집 쪽으로 뛰었습니다. 혹시 옆집 이모님 댁에 갔을까?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던 이모님이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진우야? 이모님, 혹시 민준이 못 보셨어요? 저한테 화가 나서 뛰쳐나갔어요. 세상에, 여기는 안 왔는데. 혹시 골목 입구 공원에 가본 거 아니니? 가끔 거기 혼자 앉아 있더라고. 공원. 저는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낡은 공원, 녹슨 그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등지고 앉은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발소리에 아이가 놀라 또 도망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약간의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공책 훔쳐보려던 건 아니었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